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6장 중에서 사실 자동 속박 암시적 인수 내용부터 다뤄야 하는데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정정하고 바로 잡고 어,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교재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살짝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원래는 마크다운 북이었는데 마크다운 북. 근데 그거에서 린으로 작성된 버소라는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재 모양이 좀 바뀐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교재 본문도 살짝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린을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그 린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현재의 린이랑 작동하는 방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이 교재에 약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조심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들이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보기는 좀 더 편해졌고, 그 다음에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ppall 같은 거를 마우스 커서를 그 위에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매우 편리한 기능이긴 하죠. 다만 교재 내용을 좀 나중에 제가 다시 검토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아직 이 본문이 완전히 다 개정이 된 거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야 하고 언젠가는 이거 번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기 전에는 아마 제가 이 버소라고 부르는 그 린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이 교재 본문을 바탕으로 PO 파일을 만들어서 PO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메가 T라는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국어 번역문들을 작성할지 나중에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업데이트된 교재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해설 영상을 만들게요. 자, 근데 그건 그렇고 6장 10절 선택사항 설정하기 이 절에서 제가 잘못 설명한 내용이 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헷갈려 한 게 뭐냐면 set option ppall 값을 true로 설정했을 때예요. 즉 예쁜 인쇄기 프리티 프린터 중에서 ppall이라고 하는 저 선택사항을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하이라이트 표시했을 때 약간 글자가 가려진 건 조금 불편하네요. 이에 하여튼 이 선택사항을 참으로 설정했을 때 왜 표기법도 참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참이 안 된다. 그게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영상에선 제가 ppall이 거짓이면 노테이션도 거짓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ppall이라는 것 자체는 표기법을 사용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ppall이 참이면 pp 노테이션스는 폴스가 돼요. 거짓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ppall이 거짓이면 노테이션스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지난 시간에선 아마 잘못 설명드렸을 겁니다. 근데 교재 내용은 정확했어요. 그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ppall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교재 본문을 제가 표시해야 하는데 자꾸 설명이 뜨니까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ppall이라는 건 pp explicit true, 그 다음에 pp universe true, pp notation false. 그러니까 이 값들 전체를 ppall true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all이 false이면 노테이션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pall이 참이면 2 더하기 2의 유형을 확인하라는 명령의 결과에서 덧셈 기호가 안 보이죠. 그렇죠? 덧셈 기호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pp 노테이션이 거짓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렸던 거예요. 예. 뭐 그럴 법도 하죠. 모든 값을 참으로 만들라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ppall을 false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pp 노테이션이 오히려 참이 돼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덧셈 기호를 보존한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좀 헷갈릴 법했고, 근데 그걸 제가 헷갈렸다는 건 약간 멘토로서 잘못한 점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2절 자동 속박 암시적 인수.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In the previous section, we have shown how implicit arguments make functions more convenient to use. 이전 절에서 우리가 뭐를 다뤘냐면 암시적 인수를 사용하는 게 왜 더 편리한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함수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에선 설명이 되어 있네요. However, functions such as compose are still quite verbose to define. 하지만 compose 같은 함수는 여전히 정의를 하기가 좀 번거롭다. 왜냐하면 작성해야 하는 유형이 너무, 그러니까 인수, 유형이 아니라 유형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정의하기에는 이 함수가 너무 장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Note that the universe polymorphic compose. 그리고 세계 다형적인,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2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설명드렸어요. 정확히 몇 절에 나와 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Universe polymorphic compose is even more verbose than the one previous. 근데 이거 자꾸 하이라이트 된 게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텍스트를 가리니까 좀 성가시네요. is even more verbose than the one previously defined.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세계 다형적인 컴포즈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면 이전의 컴포즈보다도 더 장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너무 길어진다는 겁니다. 유형 정보를, 인수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다 입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알파는 타입 U. 여기서 U라고 하는 게 세계 변수죠? 이 세계 변수의 값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세계 다형적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이런 유형, 그러니까 유형인 인수들의 정보를 집어넣느라 함수 정의를 좀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위에 있는 유니버스 명령어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거슬리는데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정보를 띄워주니까 적응이 아직은 안 되네요. You can avoid the universe command by providing the universe parameters when defining compose. 세계 변수 명령어를 안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ompose라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에다가 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쓰고 이렇게 세계 변수를 적어주면 돼요. UVW 같이. 그러면 그 세계 변수가 알았다고 그 메시지 좀 안 보여주면 좋겠는데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이 이런 인수들이 속하는 유형 세계가 어떤 세계 변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Lean4 supports a new feature called auto-bound implicit arguments. 이름이 좀 긴데 Lean4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동 속박 암시적 인수입니다. It makes functions such as compose much more convenient to write.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compose 같은 함수를 작성하기 훨씬 더 쉽대요. When Lean processes the header of a declaration, any unbound identifier, 갇혀있지 않은, 저는 이거를 속박되지 않은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지만 갇혀있지 않다고 표현한 게 좀 더 가장 익숙합니다. 근데 위키백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bound variable을 뭐라고 하더라? 종속 변수라고 하던데, 근데 종속 변수라는 말을 쓰면 이게 마치 dependent variable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속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갇힌이란 말을 좀 더 좋아해요. 갇혀있다. 갇혀있지 않은 식별자가 등장하면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면 G, F, X라는 인수는 나와 있는데 베타, 감마, 알파는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컴포즈의 인수라고 지금 이 코드에 직접 나와 있진 않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랑 감마는 지금 갇혀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컴포즈의 인수로 직접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 인수이긴 해요. 그냥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자, 근데 린이 알아서 이것들을 암시적 인수로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암시적 인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쵸? 인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줘야 하는데 그거 없이 사용자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변수를 썼을 때는 아, 이거는 암시적인 인수구나 하고 린4가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감마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가 나와요. 이게 더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알파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베타, 감마, 알파 순으로 인수가 삽입됐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능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요. 근데 채팅이 하나 왔구나. 그러면 채팅 좀 켜겠습니다. 근데 채팅 얘기하기 전에 그 설명 좀 더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자동 속박 암시적 인수 기능이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스리브에서는 끄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 임플리싯을 폴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Although we love this feature and use it extensively when implementing Lean. 그래서 린을 구현할 때는 이 기능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린 개발진들이 뭐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extensively라고 했는데 폭넓게 사용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잠깐만요.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널리, 두루 뭐 그쵸?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몇몇 이용자 정보가 자꾸 나오는 게 너무 힘드네. 몇몇 이용자들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 특히 누가 그랬냐면 수학 라이브러리 매스리브 개발자. 그래서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은 뭐냐면 set option auto implicit voice. 그러면 이런 정의를 썼을 때 베타, 감마, 알파라는 인수가 뭔지 모르겠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절까지만 읽고 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또 채팅창을 좀 켜놓고 오늘도 수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수학이기는 한데 수학자들은 안 배우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수학이긴 한데 유형론입니다. 유형론이자 증명 보조기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것도 수학에 넣을 수 있지만 수학자들은 이건 수학이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좋습니다. 근데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이상한 질문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 제가 검열해야 하는 메시지만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이어서 제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암시적 람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암시적 람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에 제 멘티 분들이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연습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 퀴즈를 풀다가 좀 헷갈려 하신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암시적 람다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When the expected type of an expression is a function that is awaiting implicit arguments. 린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식의 유형이 함수이다? 근데 유형이 함수라고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a function that is awaiting implicit arguments. 근데 여기서는 그 유형이 유형론에서 유형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린4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채팅 메시지는 지금 제가 봤습니다. 어떤 식을 린4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식이 함수여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함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암시적 인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연기 the elaborator automatically introduces the corresponding lambdas.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람다를 자동으로 도입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보죠. For example, Pure's type
states that the first argument is an implicit type alpha. pure라는 함수의 유형은 근데 좀 메시지 좀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인수는 암시적 인수이고 그것은 알파이죠. 타입이 인수가 아니라 알파가 인수고 그 인수의 유형이 타입입니다. 그 다음엔 조심하셔야 하는 게 두 번째 인수가 알파인 게 아니에요. 알파에 속하는 어떤 인수가 두 번째 인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반환 유형은 여기에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뭐 하는 걸까? 한번 봐야겠죠? A가 주어져 있을 때 pure A는 뭐 F 알파에 속하는 값이고, 이것은 무엇에 나타내냐면 어떤 행동이라고? 동작 또는 뭐 동작이라고 번역할게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 동작은 무엇이냐면 A를 반환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동작이래요.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pure hello, some hello, pure hello.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모나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나드는 우리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 배울 수는 없고, 이거는 린으로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교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전자책 비스무리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웹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결국 웹페이지이기는 하지만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는 뭐 전자책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EPUB이나 모비 파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웹브라우저도 좋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EPUB이랑 PDF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고, 자, 교재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현재 17분. pure라는 함수의 유형은 첫 번째 인수가 암시적 유형인 알파이다. 뭐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reader t's pure's first argument is the reader monad's context type. 이거 뭐라고 읽더라?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거 로인가요? 이게 뭐지? 로구나. 예, 로. 이게 파이인가 로인가 피인가 헷갈렸어요. 영어로는 파이라고 읽는 게 지금 한국어 사전 보시면 P라고 읽게 돼 있어요. 아마 P가 그리스 발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P가 아니고 로예요. 로. It is automatically surrounded with a function.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모나드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리더 T 퓨어의 첫 번째 인수는 로인데 이것은 타입 U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이긴 한데 유형입니다. 근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그래서 which allows the elaborator to correctly fill in the implicit arguments in the body.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퓨어가 리더 T 퓨어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뭔 뜻이냐면 리더 T 퓨어라고 하는 저 함수의 유형이 퓨어의 유형에 속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죄송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변수 진술이 왜 두 번이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implicit 람다 기능을 뭐 설정 해제할 수 있나? 그건 아니구나.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리더티 퓨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거의 유형이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퓨어라는 함수가 있죠.
퓨어구나. 뭐 이런 기능은 편하네요. 저 퓨어가 어떤 이름 공간 안에 속하는 퓨어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건 좋은데 맞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한데 이거 맞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정의에서 퓨어의 유형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게 어렵네요.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뭐 이게 암시적 람다 기능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기로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해볼게요. Users can disable the implicit lambda feature by using add or writing a lambda expression with these binder annotations. 이거는 curly braces 그리고 이거는 brackets. Here are a few examples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쌍점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것 같죠? 이용자는 암시적 람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자 할 수 있냐면 at 기호를 그 펀이라는 식별자 앞에 붙여서 그 기능을 사용해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 나와야 할 텐데 이 바인더 주석을 써서 사용 해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보기가 여기 아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버소 기능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코드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거를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거는 항등 함수인데 항등 함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번호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것의 유형은 일단 어떤 임의의 유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암시적 인수이니까 알파 상점 타입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알파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받으면 똑같은 값을 출력해야 하니까 입력값과 출력값의 유형이 같겠죠. 출력값의 유형은 제가 출력이랑 반환이란 말을 약간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반환 유형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어쨌든 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입력값을 그대로 반환해라. 리스트 아이디는 근데 왜 나온 거지? 갑자기 이건 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왜 뭐하러 이런 목록을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id 1이 속하는 유형은 이 유형이잖아요. 이 함수 유형, 그쵸? 그래서 그런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들로 이루어진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리스트 id.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걸 왜 정의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어떤 목록 안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그냥 id 1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id 1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한 거지? 잘 모르겠어요. 예. In this example, implicit lambda introduction has been disabled because we use at symbol before. 여기도 보시면 kw라는 게 나오잖아요. 뭔가 어소가 약간 좀 아직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kw 키워드 의미하는 건가? 이건 필요 없는데. 번. 자, 차이를 좀 볼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리스트 아이디는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석도 없애고,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ID1의 첫 번째 인수가 이 암시적,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암시적 인수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인수인 건가요? 질문은 다시 해볼게요. 번 x 두 줄짜리 화살표 x라고 지금 정의를 해놨는데 이 x의 유형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x가 무엇이냐? 이 x는 id1의 유형에 나와 있는 저 알파라는 인수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 x는 두 번째 인수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 유형에 속하는 인수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그걸 알기 위해서 for 앞에 as를 붙인 거죠. 여기 보시면 알파가 첫 번째 인수로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왜 위에는 생략이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알파 주변에 중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는 이름이 알파인 건 맞는데 알파가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이 아니고요.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은 타입이에요, 타입. 하지만 두 번째 인수의 유형은 알파이고 두 번째 인수 자체가 알파인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fun이라고 하는 암시적 람다 앞에 at 기호를 붙여서 그 기능을 사용 해제하고 첫 번째 인수인 알파를 넣은 다음에 x는 알파에 속한다는 걸 써준 거죠. 그럼 위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만약 이렇게 쓰면 아마 오류가 생길 겁니다. x 쌍점 쓰고 알파 써주면 오류가 생기죠. 왜냐하면 알파라는 식별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려주려면 암시적 람다 기능을 사용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밑줄 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제 줌 이맥스 편집기에서는 약간 짙은 회색으로 알파 기호가 나와 있는데 이 알파는 하얀색 알파랑 지금 같은 변수가 아닙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임시로 만들어진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진짜 알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줄을 치면 알아서 그 진짜가 아닌 저 변수를 닌이 저 밑줄 자리에 채워 넣긴 해줘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을 수는 없다는 거. 되죠? 그래서 알파를 정 넣고 싶으면 이렇게 암시적 람다 기능을 사용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 정의는 왜 한 거지? 이거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것만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id1에다가 x를 넣었잖아요. 이 x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x의 유형은 타입인가요? 알파인가요? 여기서 타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x의 유형은 아래 정보창에도 나와 있지만 알파입니다. x의 유형은 알파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id1 다음에 알파 넣고 x 넣은 거와 같은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id를 첫 번째 인수이자 암시적 인수인 것이 알파잖아요. 근데 알파라는 건 그저 이름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베타나 아니면 자연수 유형 넷 같은 다른 유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파죠. id1의 첫 번째 인수는 원래 알파가 맞는데 그거는 암시적 인수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그것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인수이자 첫 번째 명시적 인수인 x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이건 왜 한 거지? 이 정의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 세 번째랑 네 번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 없앨게요. 없애고 저자의 의도를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In this example, implicit lambda introduction has been disabled. 암시적 람다 도입을 어떻게 해제했냐면 이번에는 at 기호를 쓴 게 아니라 binder notation,
자, 바인더. 바인더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용어를 따로 좀 제가 만들어 놓지 않은 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이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무작위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아니고 사전 검색을 하는데 아쉽지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인더라고 할게요. 예. 자, 하여튼 바인더 주석을 이용해서 암시적 람다 기능을 사용 해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저 암시적 인수의 값을 지정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앳기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중괄호를 이렇게 그 암시적 인수 주변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id1x라고 썼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이게 암시적 람다 기능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퓨어 그다음에 모나드 얘기 나와서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마 그냥 추측을 해주자면 암시적 람다 기능 때문에 알아서 펀, 그 다음에 중괄호, 알파, 두 줄짜리 화살표 같은 이 부분이 알아서 들어간다. 린이 알아서 이 식을 넣어준다. 라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암시적 람다 기능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 함수 정의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암시적 인수가 나와 있으면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 명시적 인수의 유형부터 고려해서 인수를 하나씩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가 퀴즈로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이제 두 절만 남았습니다. 오늘 해설 영상은 만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은데 실수한 게 있었나요? 실수한 건 없었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능력 한계예요.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해설 영상은 뭐 그럭저럭 만든 것 같으니까 재녹화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녹화 다시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Sugar for simple functions. 간단한 함수를 위한, 이거 그냥 슈거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고, 슈거라고 해야 하나, 슈가라고 해야 하나? 슈거인가요? 슈가인가요? 그걸 모르겠네. 슈거라고 하네요. 슈거. 슈가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지만 슈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저라면 이것도 번역합니다. 첨가물이라고 번역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TTA에서 슈거를 입력해 볼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검색. 예, 검색 결과 없죠? 그래서 제가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을 많이 이용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첨가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구문에서 꼭 필요하진 않은데 좀 덧붙여 넣으면 약간 살짝 좀 더 편리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Lin includes a notation for describing simple functions using anonymous placeholders rather than fun. 가끔은 fun 식별자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함수를 기술하는 이 뒤에 나올 표기법을 사용하는 게 편할 수 있대요. When dot occurs as part of a term,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항 있죠. 이거 전체가 항인데 이 항에는 어떤 가운데점이 나와 있죠. 이 가운데점이 항의 한 일부로서 등장하면 the nearest enclosing parentheses become 이거 전체가 항이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항은 1 가운데점 같은 항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조금 헷갈리는데 뭐 이게 항이긴 해요. 함수도 항이긴 하니까 그냥 이거 전체라고 보겠습니다. 이 항의 일부로서 지금 가운데점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감싸는 괄호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것 전체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점에 있는 거는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값을 이 가운데 점이 있는 자리에 입력하면 그 결과는 그 가운데 점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이 함수는 fun(x) 두 줄짜리 화살표 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If the parentheses include multiple placeholders without other intervening parentheses. 예를 들어서 한 괄호 안에 여기 나온 것처럼 점이 2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then they are made into arguments from left to right. 그러면 이게 똑같은 변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없, 여기 말고 좀 간단한 예를 들어야겠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인수 made into argument. they가 뭘까요? They are made into arguments from left to right. 그 점들이 하나씩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인수가 된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보기를 텍스트 편집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나만 해볼까요? 이렇게 써주고 nm 써주고 그 다음에 자연수 두 줄짜리 화살표 n 곱하기 m 써주고 반사성으로 증명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 곱하기 점. 물론 이것의 유형이 뭔지 이렇게만 쓰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으려나? 되나? 예, 되죠. 그러니까 점 곱하기 점이라는 거는 넷 화살표 넷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는 이 표기법 자체는 그 유형을 충분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연수에 관한 연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유형 주석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nm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안 적어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등식 왼쪽에 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nm이라는 두 가지 인수, 두 가지 자연수 인수를 받았을 때 n 곱하기 m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폴드 L이라고 하는 게 그 목록에 관한 함수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에서 5까지의 자연수를 다 곱한 거 같죠? 그러니까 120이 나왔죠? 근데 이 작동 원리가 뭐인지는 지금은 설명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라 어차피 이제 새로운 교재에서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그 함수의 정보를 이 페이지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한번 코드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트에 관한 퀴즈를 이제 좀 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nested, nested parentheses introduce new functions. 함유된 괄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괄호 안에 괄호가 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한다. 여기 보시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점 더하기 1은 뭐냐면 funx 화살표 x 더하기 1입니다. 됐죠? 근데 prod make라는 게 있어요. 곱 유형의 항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순서상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는 지금 점이니까 여기 또 x라고 하는 인수가 인수? 인수이긴 한데 변수가 지금 도입이 된 거죠.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안에 있는 x랑 그 바깥에 있는 x는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것의 유형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네요. 여기 보시면 메타 변수가 나오는데 왜 이게 나오냐면 x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추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람다식이 만들어졌다. 람다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그 람다식은 더 큰 람다식의 반환 값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다음. 자, 마지막 절만 읽으면 됩니다. 드디어 이것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이름 있는 인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름 있는 인수는 무슨 기능이냐면 specify an argument for a parameter. 어떤 매개 변수에 대응하는 인수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By matching the argument with its name. 매개 변수 이름이랑 그 인수를 맞춤으로써 그렇게 어떤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름 있는 인수 기능을 이용해서. rather than with its position in the parameter list. 그 매개 변수 목록의 위치. 왜냐하면 이 위치를 외우는 게 좀 가끔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고. 너무 매개 변수가 많으면 그 위치로 이제 그 인수가 어느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지를 맞추는 게 사람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If you don't remember the order of the parameters but know their names. 그래서 매개 변수 목록의 그 각 매개 변수의 순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매개 변수 이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순서로든지 간에 이름 있는 인수 기능을 사용해서 그 인수들을 자신이 원하는 매개 변수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You may also provide the value for an implicit parameter. 그리고 그 암시적 매개 변수의 값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When Lin failed to infer it. 린이 가끔은 그 암시적 인수의 값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이름 있는 인수 기능을 많이 씁니다. 자, 이 기능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init이라고 하는 이 폴드L의 마지막 명시적 인수 있죠. 그 init의 값이 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init은 마지막 인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드 L 바로 다음에 등장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름 있는 인수 기능을 사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순서를 무시해도 되는 건 언제냐면 이름 있는 이름을 붙인 인수 기능을 썼을 때 그때예요. 꼭 보기는 넘어갈게요. 모티브라고 하는 건 7장이랑 8장에서 많이 다룰 건데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코드가 왜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굳이 그랬을까?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도 있죠. 뭐 열심히 코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지금 하냐는 거죠. 7장에서 어차피 다룰 건데. In the following examples, we illustrate the interaction between named and default arguments. 그래서 이름 있는 인수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를 지금 비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f라는 함수의 인수, 매개 변수. 뭐 근데 여기서 인수라고 해도 돼요. 매개 변수가 등장하는 순서 보시면 x, y, w, z잖아요. z가 맨 마지막에 있죠. 근데 그 다음 보기 보시면 이름 있는 인수 기능을 사용해서 그 매개 변수 z에다가 z를 넣어라. 근데 이거는 뭐 이름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z는 마지막 매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f 바로 다음에 그 z의 값부터 설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x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이름 붙지 않은 인수이니까 이거는 f의 첫 번째 인수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예.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You can use ... to provide missing explicit arguments as underscore. 자, 여기 보시면 이 기능이
근데 왜 하필 이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밑줄로서 그러니까 밑줄을 여러 번 쓸 필요 없이 어떤 명시적 인수 대신에 음, 점을 두 번 쓰기만 하면 린이 알아서 그 우리가 직접 지정하지 않은 명시적 인수들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를 좀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좀 더 간단한 예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욕심을 내실까? 저자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F라고 한 게 있잖아요. F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칸그르 아그 저거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어디에서 다뤘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사장에서 다뤘으려나? 그때 그 같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보기 사용하면 좋지 않나? 이게 더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저라면 이런 보기를 먼저 제시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괄호 B 더하기 C 괄호와 같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랑 B가 먼저 계산이 되는 거니까 A, B 주변에 소괄호가 쳐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net, add, 어속, 점점이라고 제가 써놓았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써야 하냐면 net, add, 어속 쓴 다음에 A, B, C 이거 다 써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줄 써주고 밑줄 써주고 또 쓸 수 있어요. 이러면 그 밑줄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인지 린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근데 이것조차 귀찮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밑줄을 3번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럴 때 점을 2번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크로마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네요. 하지만 영상 녹화를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드디어 6장 해설 영상 끝냈는데 녹화를 또 해야 할 것 같으면 제가 너무 슬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 다시 안 할게요. 다시 안 하고 그냥 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6장 해설 영상이 드디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고 해설 영상 만드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제 제 멘티들이 풀어야 하는 퀴즈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교재의 6장은 연습 문제가 아예 없어요. 연습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직접 만들어서 이 멘티 분들에게 과제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5장까지는 연습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5장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퀴즈를 따로 안 만들었고 6장은 오히려 연습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만들어야 하죠. 7장은 드디어 귀납적 유형에 관한 장인데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설명하지 않을까요? 지금에서 한 달 뒤. 아마 7월 중순 이후에 설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도 열심히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뭔가 감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영상 끝나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일단 끝나서 좋고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들어가겠습니다.